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 기회도 찼다? 어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이제 어제 소환장을 보내서 원래 나오라고 했었죠. 예. 네, 나오지 않았고 한 20분 만에 재판이 끝났어요. 어제 재판도 사실은 42일 만인가 지난달 그렇죠. 16일 날 예. 이제 영장이 재발부가 되면서 더 이상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거부 의사 표시를 했고 그래서 42일 만에 열렸는데 사실은 안 나올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안 나올 걸 뻔히 알면서 왜 재판은 열고 또 오늘도 안 나올 거 뻔히 알면서 왜 한 번 더 기회를 주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 재판에 계속 불출석을 하게 되면 뭐 불이익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진 않아요. 다만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안 갈 수는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인들도 못 만나고 있는데 예. 같은 사건이라도 생각하기에 따라 이쪽을 좀 강조해 주십시오. 저쪽을 강조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데 안 나오니 그게 안 되고 결국에는 재판부가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뭐 의뢰인 얘기는 못 들었지만 변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려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열렸고 오늘도 아마 어제 이제 계속 안 나오면 걸석 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오늘도 진행은 안 하고 그럼 앞으로 걸석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하고 변호인들 한번 의견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라는 얘기 정도 듣는 걸로 아마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재판이라는 의미로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들을 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진 사람에게 국가 공권력이 벌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과 그리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변론과의 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형사법정을 가보시면요. 민사법정하고 형사법정의 차이는 검사를 민사법정은 나온 원고와 피고가 판사를 마주보고 있고요. 형사법정은 검사와 피고인이 같은 위치에서 대등하는 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검사와 피고인이 이게 다툼을 하면 그 다툼을 잘 살펴보고 판사가 봤을 때 누구 말이 맞다라고 손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무슨 옛날 무슨 저 사또가 일방적으로 끌고 와서 네 죄를 네가 불렸다 이런 식의 재판이 아닌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공정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스스로 박차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마저도 재판부에서는 두 번, 세 번에 걸쳐 시간을 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요 보면서 세긴 센 거죠. 대통령이어서 보통은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불렀는데 안 나가는 경우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불러도 꼭 가야죠. 경찰도 무서운데 검찰은 더 무섭고 검찰보다 더 무서운 게 재판부 사법부거든요. 맞아요. 고란 기자님 근데 진짜로 재판장에 가봤어요? 취재 말고? 개인적으로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다 놀라시는데 제가 대학교 때 과외비로 받은 수표를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수표 10만 원짜리 3장을 잃어버려서 그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뭐 신고를 하래요. 깜짝이야. 그래서 그걸 신고를 했더니 한 장은 돌아오고 그래서 그 편의점 주인과 반띵하고 그리고 피해자로 신고를 한 거군요. 2장을 갔더니 뭐 그냥 몇 마디 하니까 그냥 끝나던데요. 그럼 민사법정이었고요. 민사를 간 거야 민사. 그래서 법정에 들어가니까 무섭죠. 네, 좀 떨리더라고요. 절차도 복잡하고 괜히 잘못도 없는데. 그러게 하면서 지금 목소리도 떨려요. 그때 추억 때문에. 잘못도 그러니까 막 그 재판이 진행되는데 출석을 안 하는 건 상상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재판장에 들어가면 피겨 스케이팅 선수 같아. 막 이렇게 기분 좋아서 빙빙을 돌고. 프로 피고인? 하여튼 판사가 눈빛을 못 쳐다봐요. 이런 피고인들이 있으면 변호사들이 정말 힘듭니다. 사실. 좀 쫄아야 돼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맞습니다. 위축이 돼야 그리고 그래야 이렇게 피고인들이 위축이 된 모습을 보여야 변호인들이 보십시오라면서 판사한테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피고인이 피겨 스테이지에서 춤추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근데 봉도사님은 이제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다음에 BBK로 들어가다 보니 뻗대야죠. 그러니까 봉도사님 케이스는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기본 마인드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 대한민국 그 피고인들은 다 잘못하지 않았다 그래요. 다 잘못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래서 잘못했는데 날 감옥에 놓냐 이거예요. 박 전 대통령도. 깜빵에 가면 제일 그런 게 다 무죄예요. 그리고 벽에 제일 많이 써 있는 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다음에 가사 제목이 써 있어요. 나가거든. 나가거든. 그게 나가거든요. 그냥 출소. 나가거든.
생생한 증언이에요. 저로서는 네. 이제 마침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막상. 자, 그럼 걸석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이제 오늘은 걸석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협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요. 이게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더 이상 앞으로 강제로 끌어오기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재판부에서 이제는 걸석 재판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검사와 변호인에게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진행할 것이냐. 특히 이제 이번에는 국선 변호인 5명이 이례적으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검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변호인들의 기존 전략과 같은 방향으로 갈 건지 무엇보다도 전에 사선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증인들을 다 부르는 변론 방침을 세웠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판도 길어졌고 사실 법조계에서는 2번씩이나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어찌 보면 그런 변호 전략도 하나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국선 5명의 변호인들도 똑같은 전략을 쓸 거냐 아니면 그중에서 정말로 핵심적인 부분을 골라내서 증인 신문을 좀 많이 철회할 거냐에 따라서 재판 앞으로 예정일 자체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볼 겁니다. 근데요, 그 변호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못 만났다잖아요. 3번이나 만나 뵙겠다고 했으나 만나질 못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많은 증언들이 있는데 정말 이 중에서 억울한 얘기 있냐. 진짜 사실과 다른데.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본 거예요. 네. 좀 답답한 상황이죠. 국선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재판부도 이분들 비장한 심정으로 재판을 하자는 매 재판에 임할 때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죠. 그다음 국가 공권력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 중에 제일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지만 제일 변호사 경력이 긴 분은 31년 변호사를 하신 분이에요. 뭐 6년 차부터 31년 차까지 5명이 있고요. 또 사실은 되게 혼자 하면 많이 억울한 일이 억울하진 않아요. 사실 국선 변호인 5명이 일을 하는데 왜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최순실 씨가 공범으로 돼 있잖아요. 최서원 씨가. 그러니까 거의 많은 부분이 그 재판에서 같은 법정에서 다퉈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뭐 국선 변호인에서 만나지도 않고 변론을 받는다고 특별하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리고 동시에 또 삼성 이재용 그렇죠.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요. 뇌물과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다퉈지는 부분이 이재용 재판인데 그 부분에 엄청난 화력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진다, 꼭 뭐 변호인단이 바뀌어서 불이익하다라고 볼 상황은 좀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인가 어젠가 한 언론사에서요. 이재용 부회장을 가까이서 봤더니 참 인품이 넘치더라. 그런 기사를 썼는데 무슨 한 편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우리가 이제 하는 말로 언론 플레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굵직한 인물들이 그 목교도소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법정에서 하는 거 말고 외부로도 우리 피고인은 들어가 있을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과 또 비슷한 것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김관진 참군인. 참군인 그리고 표상. 눈빛까지. 눈빛. 그리고 김정은이 가장 좋아할 것이다. 김관진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리고 석방되니까 이제 김정은이 안 좋아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니 근데 퇴직한 군인이 들어가 있는데 김정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이 퇴직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럼 군을 지휘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제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김정은이 그런 거를요 확인하지 않고 쓰면 그 허위사실 유포예요. 그거 확인하면 뭔지 아세요? 국가보안법. 그렇네. 그렇네. 그 참 이상한 언론이에요. 그러게요. 김관진 전 장관 새로 별칭이 붙으신 것 같은데 참치군인이라고. 왜요? 참 정치군인이라는. 오늘 한 건. 참치군인이라. 한 건 했어. 고란 기자님 웃겨요. 네. 감사합니다. 금방 우리가 어떤 행동 보였는지 알죠? 웃었어요. 웃겨서. 뭐지? 고 기자님 또 눈 동그래지셨는데. 자 다음 뉴스 최민희 의원님 임신 중절. 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이제 낙태죄를 폐지하자 이런 용어도 청원이. 바꾸자고 대통령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낙태죄라는 건 그 자체가 되게 범죄가 되죠. 그래서 그냥 임신 중절로 바꾸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20만 건의 청원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되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몸소 나와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신 중절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나라의 임신 중절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가임기 여성의 2명 중에 1명은 임신 중절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데 요거를 찾아보니까요. 미국이 의외로 임신 중절률이 낮아요. 네, 미국도 낮고 노르웨이도 낮고 제일 낮은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이제 낙태율이 8.5%인데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공론화 과정에서 공론화가 진행되겠지만 우리 언니 뉴스는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면 낙태율이 주냐, 임신 중절률이 주냐 이 차원에서 네덜란드 사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덜란드는 그 임신 24주 이전의 낙태가 전면 허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보통 그 기간은 12주, 18주, 24주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임신 24주면 굉장히 그것도 허용적인 거예요. 예, 다 전면 허용되어 있고 그런데 10대 임신율과 낙태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10대의 경우도.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찾아봤더니 이 나라는 이미 1984년에 임신 중절을 합법화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학생 정도 돼서 딸이 남자친구가 생기면 엄마가 같이 의사에게 가서 철저하게 성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옆에서. 성교육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르고 경제적 지원이 다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미혼모 그런 굉장히 터부시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레베카 콤버르츠라는 네덜란드의 여의사는 낙태 선박을 운영합니다. 낙태 선박? 네. 이게 뭐예요? 이게 폴란드 등 유럽 몇 개 국가들이 낙태를 이제 불법화하니까 그런 나라들의 여성을 위해서 공해상에서 임신 중절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이분은 한때 이제 그린피스 선박의 주치의도 했다는데 이게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위하여 공해상에서 낙태 선박을 운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임신 중절이 형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모자보건법으로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예외 조항 첫 번째가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저런 신체적, 정신적, 유전적 장애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강간이나 중강간에 의한 임신. 원하지 않는. 네 번째는 혈족이나 인척. 그러니까 혼인 불가인 관계에서 임신이 됐을 경우.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모체 건강 침해인데요. 이게 하루에 이제 3,000건 정도의 임신 중절이 우리나라에서 행해진다고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죠. 통계치적 추정이고요. 왜냐 불법인가 다 안 밝히니까. 그렇죠. 이게 의사의 경우는요. 낙태를 했을 경우 임신 중절을 해주면 이게 2년 이상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69조 270조. 그러니까 임산부가 1년 이하인 거에 비하면 의사를 더 무겁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닐 거다. 그래서 이번에 조국 수석이 발표하면서 임신 중절 통계를 이제 내년부터 내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답변을 하겠느냐 제대로.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협회에서 약 1일 3,000명 추정하는데 의사들에 따라서 5,000명까지 추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000명 추정해도 1년에 120만 명이에요. 어제 태어나는 숫자가 40만 조국 수석은 16만 명 얘기했는데 조국 수석은 16만 명 정도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3,000명이면 3만 명. 한 달이면 10만 명 아니에요. 그게 120만 명이죠. 마지막으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게 2010년인데요. 그때 기준으로 이제 16만 명 정도인 건데 실태 조사가 2010년을 마지막으로 원래 5년 단위로 했었는데 중단됐어요. 그래 최근에 산부인과 협회에서 2016년에 일일 평균 3,000으로 추산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120만인데. 근데 오늘 또 이제 가톨릭에서요. 약간 이제 가톨릭 쪽에서 이제 그 조국 수석의 발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교황께서 실제로 1년 정도 용서의 해를 두겠다. 이 임신 중절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사제들에게 이제 임신 중절한 여성들에게 이제 사면해줘라 이런 내 죄를 사한다. 이게 이제 가톨릭은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첫째로는 원치 않는 임신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렇죠. 마지못해 생겼더라고 할지라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이 임신 중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텐데 우리는 둘 다 안 되고 둘 다 완벽히 안 되고 있거든요. 성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저는 그
최근에 읽은 뉴스 중에 제일 정말 가슴 아팠던 게 요즘 청소년들의 성에 대해서 너무 일찍 눈을 뜨다 보니까 근데 피임이나 이런 교육은 제대로 안 되니까 비닐봉지 같은 걸로 피임을 하는 그러니까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서 애를 낳았다고 이런 뉴스들이 그렇게 많이 많았죠. 근데 비닐봉지 또 그리고 풍선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기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목해야 될 것은 청소년들이 임신을 할 경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그 무허가 불법 낙태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 건강이 완전히 평생 그렇죠. 건강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연간 약 7만 명이 이게 잘못된 낙태로 인해 숨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앞으로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 성교육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딸이 이제 고2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생이에요? 아니 우리 딸이 네, 2000년생의 딸이. 네. 우리 딸도 200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이 되고 이런데 성교육을 제대로 시킨다. 그럼 내가 네덜란드처럼 우리 딸 손을 잡고 병원에 가서 그런 교육을 같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좀 부끄러운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불법 시술로 인한 그 사망의 피해자 많이 노출된 게 청소년이거든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딸 걱정만 하지 말고 이미 공인이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10대들을 위한 성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고민하세요.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 출산율이 최저였다가 출산율이 맞습니다. 늘어나기 시작한 게 미혼모.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제도를 만들면서 내가 애를 낳아도 그렇죠. 미혼모에서도 똑같이 지원을 그러면서 하죠. 출산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아동수당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이를 키우면 정말 걱정 없이 낳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가 1인당 지원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낫죠. 걱정 없이 애 키울 수 있잖아요. 임신 중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선뜻 말하기가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생명 존중에 대한 기본 윤리시 없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예방, 그러니까 피임 교육도 중요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렇다면 지금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아까 생각은 카톨릭 얘기가 나오시는데 뭐냐면 아주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사람들은 감성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임신하는 순간부터 의식이는 생명체로 보니까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 임신 중절 허용하는 나라는 12주. 그렇죠. 24주 이게 딱 기준 나라마다 기준이 독일 틀리거든요. 같은 경우가 그걸 해줘야죠. 독일은 12주에 따라서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경우 또 12주에서 22주에 할 수 있는 경우 22주에서 출산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김영수님 중절 전에 피임 교육 필요합니다. 윤영희님 이제는 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아까 중요한 미국 얘기 있었는데 그건 우리 작가님들 또 없애버렸네. 자, 미국도 10대 출산이 너무 많아서 TV 프로그램에서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힘든지 리얼리티 방송했는데 방송하고 나서 많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회적 그 프로그램 이제 MBC가 좋아하는 저는요 한 가지만 뭐냐면 동영상들을 보면 야동은 넘치는데 성교육 동영상은 하나도 없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2부에서 3부에서 해주잖아요. 그래요? 네. 자, 광고 듣고